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 몇 가지 엉터리로 얘기한 게 있었어. 도파민을 만드는 원재료, 즉 아미노산 얘기하면서 티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도파민의 원재료가 되는 것은 티로신이에요. 그러니까 티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그때 질문이 티로신을 직접 그렇게 흡, 흡수함으로써 뭐 복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함으로써 뭐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만 그 어떤 양리학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그 양리 작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것과 그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요거는 첨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아니고 요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첨가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생성,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소위 우리의 어떤 그런 심적인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있던 마음의 내용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옥수수는 우리 한국 옥수수, 토종 옥수수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알이 굵고 크게 생긴 그런 옥수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옥수수가 이제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 성분이 이제 극히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걸 실제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미국 옥수수를 먹이고 또 그와 대조군으로 그죠? 세로토닌이 이렇게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이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음식을 먹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두 집단에 있어서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공격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뭐든지 뭐 많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보충되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아까 이 별명 붙은 것처럼 우리 어떤 기분 정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낳는다 해서 행복 물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 떨어진다. 달리 얘기해서 우울증 또는 우울하다. 그렇게 우울증 치료에 바로 이 세로토닌을 공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티로신이 우울증에 사용될 수 있느냐 했는데 세로토닌이 티로신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러한 그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트립토판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텐데 이 세로토닌이 결국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가장 선택적인 그러한 약물로서 행복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별명이 붙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여기지는 미국 옥수수를 먹은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공격 행동상의 그런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첨가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세로토닌 얘기는 한 적이 없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필수 아미노산이 30가지다 얘기했는데 아미노산은 21가지가 지금 밝혀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10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도파민을 만드는 티로신은 비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10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로 나뉘는데 도파민을 만드는 티로신은 비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 트리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10가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 이렇게 해서 21가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쭉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중간에 질문 있으면 또 하고 제가 또 좀 보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거 뒤에 뭐 후반부 뭐 딱 잘라서 반반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부분은 이제 그 가소성과 관련해서 그 제조직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신체적 자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경험되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고, 앞부분에는 이제 신경계 발달 얘기는 했는데, 왜 발달과 가소성을 같이 얘기하냐면은 결국 구조 변화, 그로 인한 어떤 기능상의 그런 변화. 중국 기능상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동상의 변화일 테고, 그리고 아까가 아니라 그 우리 어떤 주관적 경험상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조가 변하면서 어떤 기능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발달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나고, 그 발달 과정 속에서 그러한 구조적 그 기능적 형태 변하는 것이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발현하려면 결국 그 세포 주위의 환경, 아니면 세포체 내의 어떤 그러한 그런 환경, 그리고 이제 뭐 임신 중에는 태내의 환경, 그 태내의 환경에서 결국 엄마의 신체라는 어떤 조건, 엄마 신체라는 것은 또 그렇죠. 결국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것들과 다 맞물려서 유전자가 발현되어지고, 그 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발현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몸을 다 구성하는 것이 만들어질 텐데, 특히 이제 우리 신경계 그 북한에서 얘기할 때 신경계가 이렇게 쭉 만들어질 때 그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또 그러한 구조적 기능 형태가 조모조모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시냅스를 구성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것들이 변하고, 더 자세히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도 변할 텐데, 그것 또한 가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과 가소성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달 가소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3강에서 이제 다룬 거예요. 그래서 발달과 가소성을 같이 넣게 된 거고요. 뇌척수액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지금 이제 첨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뇌실 뇌척수액 사진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반을 잘라서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손에 이런 부분이 잘린 거지, 이 부분 잘린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접해 있던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죠. 근데 요 잘려 있는 요 부분들 보면, 요 부분 여기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죠? 요 부분이 잘리면서 요 부분은 안에 있던 어떤 그런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부분이 드러난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 안쪽으로 검게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더 안쪽에 어떤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네. 요 부분, 그리고 요렇게 작은 요 부분, 그리고 손의 앞에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가 뇌거든요.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뇌실이에요. 뇌실. 그리고 여긴 척수는 안 그랬죠. 척수 쭉 내려가면 척수 중심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척수 중심관 쪽으로도 이제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을 테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건 이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정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위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초록색을 표시한 요 그림자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뇌실의 형태예요. 물론 이제 색깔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놓고, 여기 안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 부위가 바로 이제 오른쪽 왼쪽, 예, 요 부위 해당 하나씩 있고, 그 다음째 그것이 합쳐지는 부분, 요 부위가 있고, 그리고 아까 손의 앞에 있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정면에서, 위에서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자면, 지금 이 부위가 지금 여기 요 그림도 작지만 보일 거예요, 그죠? 이 부위가 바로 지금 오른쪽 뇌에 이 부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오른쪽 왼쪽 내실이 합쳐지는 요 부위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측내실 하나 둘, 요거는 세 번째에서 제3내실이라는데, 요 부위가 이제 제3내실에 해당하고, 그다음째 쭉 내려가서 손의 앞에 요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죠. 제4내실, 제3내실과 제4내실 연결하는 이런 부위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그건 지금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은 이제 척수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측내실, 좌우측 뇌실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뇌실 좌우 측내실하고 제3뇌실, 제3뇌실 이런 부위에 보면, 여기 빨갛게 표현한 부분, 이것이 이제 혈관들이
꼬슬꼬슬하니 그렇게 모여 있는 부 이게 맥락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혈액으로부터 뇌척수액이 하루에 한 500cc 정도, 500cc 정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쭉 만들어져서 제사내실로도 가고, 제사내실에도 이렇게 맥락총이 있는데 제사내실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제사내실 요 아래쪽에 그것이 이 뇌 바깥쪽으로, 뇌 바깥쪽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어. 그쪽을 통해서 또 뇌척수액이 뇌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더 밑으로 가면은 척수 중심관 쪽으로 이렇게 뇌척수액이 또 흘러가고요. 그래서 안으로, 그리고 제산내실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해서 뇌는 안팎으로 뇌척수액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뇌척수액이 가진 기능을 제가 보충하자면 뇌척수액은 부력을 제공해요. 왜? 이 물에 띄워져 있으니까 뇌가 한 평균 1.3kg쯤 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1.2kg, 남자분 같은 경우에 뭐 크게는 뭐 1.4, 1.5kg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뭐 평균 내보면 한 1.3kg쯤 된단 말이에요. 1.3kg 같으면 이것이 물로 치자면은 이게 1.3리터짜리란 말이에요. 1.3리터 같은 우리 생수 같은 게 보통 큰 게 한 2리터인가요? 그거에 한 70%쯤 되나? 70%, 반 이상이죠. 꽤 무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게를 거의 못 느끼죠.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뭐한 1kg짜리 이렇게 이렇게 얹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감 느껴질 텐데 우리는 전혀 이 지금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뇌무게를 실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뇌척수액이 부력을 제공해서 그 무게감을 그만큼 못 느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3kg에 대해서 한 5% 정도 우리는 경험한대요. 얼마 되나요? 한 60g쯤 되나요? 그만큼 부력을 줄여주고, 또 하나는 완충 역할도 해요. 우리 뭐 포장할 때, 예, 우리 포장할 때, 좀 뭐 이렇게 택배 보내갈 때 안팎으로 이렇게, 그죠? 그런 쿠션들로 뽁뽁이나 뭐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거 말아서 이렇게 둘러싸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뇌축색도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머리카락, 그리고 두피, 두개골도 다 이렇게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 뇌척수액도 또 그렇게 보호를 완충 역할을 해요. 뇌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아까 봤던 그 사진 같은 경우에, 그 뇌 사진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화학치를 내서 딱딱하게 만든 것인데, 실제 뇌를 그런 그 경도랄까요? 딱딱하면 치약 정도 돼요. 치약 정도. 그래서 이렇게 뇌를 꺼내서 약품 처리하지 않고 꺼내 놓으면은 그 1.3kg는 무게 자체 때문에 뇌가 이렇게 죽처럼 이게 쭉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러한 뭐 완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랄까, 이런 장치 없이 이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그죠? 마구 흔든다.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좀뭐 이게 어디 부딪힌다든지, 특히 이제 그 교통사고 나거나 교통사고가 날 때 이제 두개골, 그때는 뭐죠? 이게 뭐 완충 장치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심한 충격이기 때문에 두개골이 깨어지고 그 안에 뇌가 망가질 텐데, 그래서 그 안전벨트도 하는 것이고,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좀 뭡니까 이렇게 뭐 자동차 경주를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제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고개를 휙휙 돌린다든지 극심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움직이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다면은, 뇌척수가 둘러싸지 않는다면 이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이 치약 정도의 경도밖에 안 되는 이 뇌가 부딪혀서 망가지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뇌척수의 완충 역할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맞다 보면은 이것이 안에서 뇌가 이렇게 이러한 완충 장치라든지 다른 결합 조직으로 이걸 어느 정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그렇게 맞다 보면은 뇌가 안에서 두개골 안쪽 병과 부딪히면서 이게 뇌가 망가지게 돼요. 그것을 폐쇄되어 있는 두개골 안에서 부딪혀서 생긴 손상이라 해서 폐쇄성 두부가 이제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두부가 아니라 두부 손상, 폐쇄성 두부 손상이라는데, 그런 얘기가 완충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뇌척수액이 뇌 안에 있는 화학적인 그러한 어떤 조성,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해요. 금방 말씀한 화학적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신경계 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것들에도 이 뇌척수액이 일조를 하는 거죠. 뇌척수액 안에 그런 화학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계 내에 어떤 특정한 신경 전달 모자른다. 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그 세로토닌이 행복 물질이다. 세로토닌 부족하면은 우울증 유발과 관련된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보충해 줌으로써 우울증 치료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세로토닌이 또 이제 그 결여돼 있을 경우에는 공격성이 높아진다. 직접 이 뇌 실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그렇게 주입함으로써 그런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서 행동상의 또는 주관적인 그런 심적 경험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어. 결국 그걸 통해서 볼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뇌척수액이 그런 신경계 내에서의 신호 처리와 화학적 조성, 환경 조절이나 유지에 관련된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학적 환경.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사산물. 결국은 신경세포들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에서 생겨나는 찌꺼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역할도 해요. 아까 하루에 한 500cc 정도 내척수액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기만 해서는 이게 안 되겠죠.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결국 뇌 안에 이것이 계속 부피 늘어가고 수압이 늘어나면은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안에 내축색은 양이 많아지면 결국 뇌세포가 이 뇌가 뇌벽 안으로 밀려나면서 이것이 또 이제 망고지겠죠. 바로 그러한 병도 있어요. 병도 있는데 이것이 내축색이 만들어지는 만큼 이것이 또 흡수도 돼요. 그래서 순환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흡수가 안 되고 그죠? 계속 만들어지기만 한다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부풀은 물풍선처럼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신경계에 장애를 주죠. 이제 그러한 질병이랄까 그러한 기형도 있어. 근데 바로 그렇게 순환하면서 이 뇌척수액이 이 대사산물 신경세포가 만들어낸 그런 배설물이랄까 찌꺼기들을 청소해 나가요. 그런데 이게 청소가 안 되어지면은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을 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해서 학습과 기억 장애 그거와도 관련돼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잘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것이 그런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알츠하이머의 예방뿐만 아니라 그 학습과 기억이라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뇌의 어떤 건강한 그러한 기능 유지에 중요한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수면 동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기억 장애가 일어나고 반드시 우울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기억 학습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지 않죠. 네. 아까 그 뇌척수액이 순환되지 않고 만들어지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두증이라고 그래요. 수두증. 이게 숫자가 물숫자고 이거 머리두자이죠. 그러니까 물머리라는 뜻이겠죠. 물머리, 증은 정상일 텐데. 이래서 이제 태뇌에서 이제 신경계가 디벨롭먼트 할 때 이제 바로 아까 여기 제3뇌시라고 이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괜찮겠죠. 여기 이제 아까 좌우에 있는 그죠? 측면 측내시 될 테고 여기 합쳐지는 요게 이제 제3내시 될 테고 네, 제3내시냐 제3내시 될 테고 여기 손의 앞 여기가 이제 제4내시 될 텐데 네, 제4내시 될 텐데 제3내시가 제4내시를 연결하는 이 부위 아까 이 부위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할 수밖에 없나 하고 싶은데 중뇌 우리 전내, 중내, 후내 배웠었죠. 바로 이 부분 중내 부위거든요. 요만큼이 이게 같이 빨간색이라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중내 수도관 또는 중내 수도라고 그래요. 뭐 중내 부위에 있는 제3내실, 제4내실 연결한 중내 부위에 있는 물이 흐르는
관이란 뜻이죠. 물 숫자, 이 뭐 길도자가 돼 있죠. 물이 흐르는 관, 중내수도 또는 중내수도관, 관원이란 말은 뭐 잘 쓰지 않고 중내수도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테네에서 디벨롭먼트 중에 이것이 막혀버리는, 즉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디벨롭먼트 되지 않고 이게 막혀버리는 그러한 기형이랄까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지금 뇌실안에서 뇌척수액이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고 좌우측에 있는 척내실 그리고 제3뇌실에서 계속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그것이 순환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흡수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뭐 콩팥으로 뭐 대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똥오줌으로 배설될 텐데 만들어지기만 하니까 계속 이 안에 물이 이제 차는 거죠. 텐에서 아기가 이제 신경계가 발달하면서 계속 이게 뇌가 물이 차니까 뇌가 제대로 성장 발달도 못하고 이 두개골 안에 갇혀 있는 데다가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어릴 때는 이 두개골도 성인만큼 딱딱하지 않으니까 이 머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뇌 안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계속 축적되는 이것을 수두증이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 뇌실 여기에다가 관을 설치해 가지고 이걸 복강으로 복강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션트라고 하는데 그런 관을 설치해서 그렇게 외과적으로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 속에다가 이렇게 뇌실과 이제 복강 속으로 몸 안에다가 관을 설치해서 빼게 되겠죠. 그걸 수두증이라 해요. 그것도 또한 신경계 발달, 태아 발달 중에 신경계 발달 관련해서 그런 제3내실과 제4내실 연결하는 중내 수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냐 생기는 기형이랄까요? 뭐 장애랄까요? 그렇게 될 테고, 그래 되면 결국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니까 행동상의 또는 심리적 경험상의 어떤 그런 변이가 당연히 수반되겠죠. 자, 그래서 뇌척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세포 발달, 이게 이제 뉴런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태뇌에서 신경세포가 정식할 때, 그 이외에는 성인의 경우에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예전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그것이 왜 그 새로운 신경세포 만들어지는 거, 이거 뉴로제너시스를 하는데 뉴로제너시스가 이제 신경세포의 생성,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 뉴로제너시스가 없다. 근데 그게 있고 없다가 왜 중요하냐? 우리 수업에도 얘기 들었지만 그게 결국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질 때 그것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심하게 손상됐을 경우는 물론 그것도 새로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손상은 그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뭐 손가락이나 어떤 뭐 다른 신체 부위 그죠? 뭐 칼에 베었다든지 뭐 상처 있더라도 나중에 그 부위가 뭐 감각을 잃어버린다든지 그죠? 운동마비가 일어난지 이런 경우는 없죠.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손상에는 그런 마비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요. 아,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예요. 그 위에는 다 말초예요. 근데 말초가 또 뭘로 나뉘는지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신경계는 크게 중추와 말초로 나뉘고 흔히 이제 말초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손끝, 발끝 그리고 이 내부 장기에 연결되어서 감각이나 아, 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로부터 또 정보를 전달받아서 우리 근육을 움직이고 그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이것이 이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추는 여기까지 살펴본 뇌와 척수예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 빼고는 다 말초요. 이렇게 나뉘는데 말초신경계는 일정 범위 안에서 이것이 손상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중추신경계는 한번 망가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바로 후각과 관련된 그런 신경, 구체적으로는 후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후신경, 냄새 맡는 후각신경과 관련된 후구라는 부위에서는 새로운 세포들이 그렇게 성인의 경우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그렇게 생겨나요.
이것이 아마 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각도 결국 화학 물질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그죠? 코 같은 경우에도 화학적인 신호에 이제 직접 접촉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 안으로 뭔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냄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우리 코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냄새라고 얘기하는 그런 후각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낯선 음식을 보거나, 그죠? 이게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될지 먼저 냄새부터 맡아보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에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감각 정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봐서는 저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버섯 같은 경우에, 독버섯 같은 경우에 너무 이쁘게 생겼고 먹음직스럽지만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것이 나에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사느냐 죽느냐에 결정적인 그런 단서를 주는 감각이 아닌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데,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뭐 익히 많이 먹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코로 냄새부터 먼저 맡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또는 상했는지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냄새부터 먼저 맡아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미각의 거의 8, 90%는 후각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호흡과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가 걸린다든지 축농증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냄새가 상실하게 되면은 미각도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후각이 상실되어지면 거의 맛과 관련해서, 그리고 맛과 관련된 어떤 감각, 소위 이제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것이 삶에 거의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이 먼저 상실되는 감각 중에 하나가 후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 포함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후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죽고 사는 문제, 생존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어떤 심적인 경험에 있어서 어떤 그렇게 좀 뭐 소위 뭐 쾌감이다, 뭐 행복하다, 좋다 이런 것들. 그래서 후각 관련된 그런 후구 부분에서는 새로운 신경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화학 물질하고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든 간에 가장 먼저 접촉되어지고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든지 신경세포를 망가뜨리지 않는 화학 물질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뭐 그 신경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후구에서는 신경세포들이 그렇게 리제너레이션, 성인의 경우에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의 경우에 후각이 상실되죠. 그럼 아까 먹는 재미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미각의 대부분이 후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무기력하고 동기도 안 생기고, 그죠? 뭔가 소위 일반인들이 즐겁다, 재미나다 이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밋밋하니 별로 뭐 쾌감을 못 느껴요. 우리 이런 얘기는 앞서 그 도파민 얘기하면서 보상 경로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상 경로 기본적인 수준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후각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후각 정보가 바로 해마로 직접 전달이 되어져요. 그 해마는 뭐 기억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종종 할 텐데, 그렇게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런 소설을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처음에 그 마들렌이니까 그와 어떤 차를 마시면서 그러한 냄새로부터 기억이 연상되면서 쭉 얘기를 풀어나가거든요. 물론 그 소설에서 얘기한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뭐 어디서든지 그런 경험을 찾아볼 수 있고 할 텐데, 그 예를 들자면,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갖고 얘기하자면 바로 후각이 기억 회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유로제너시스 성인의 경우에도 제너시스가 후각과 관련해서 후구라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 부위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해마에서 일어난다 했어. 근데 이 해마는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어. 그런데 자, 이제
이제 요구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그 해마의 유로제네시스와 후구의 그런 새로운 신경세포 생겨나는 유로제네시스가 성인의 경우에 언제 특히 또 잘 일어나냐면은 여성의 경우에 임신 전후에 이것이 잘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에서 나는 그 냄새가 바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친밀감 형성에 중요하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냄새 없으면 뭐 내가 낳은 자식 내 새끼인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시각이라든지 다른 감각을 통해서 언어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는 알지만 만약에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냄새 가지고 내 새끼인지 그리고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가 나의 음이인지를 딱 뇌리에 각인이라고 얘기해요. 도장 찍듯이 팍 새겨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후각과 해마에서의 뉴로제네스가 중요해요. 낳자마자 초기에 아기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그죠?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빨면은, 그죠? 입안에 먹을거리를 주는 이러한 대상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언어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녀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만 애기 입장에서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완전 그냥 그 뭐 다른 아주 단순한 동물들과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정도의 어떤 의식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언어적 의식이 아닌 달리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 중에도 바로 이러한 후각을 통해서 그러한 맡아지는 채취가 바로 해마와 관련해서 기억이라는 것으로 평생 딱 새겨지면은 지금 나에게 뭔가 먹을거리를 주는 걔는 입에 들어간 그것이 먹는 건지도 모르죠. 그냥 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죠? 단순한 신경을 가진 동물처럼 그렇게 반응할 텐데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나와의 친밀감, 그죠?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딱 뇌리에 새기게 되고 엄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식에 대해서 그러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전후에 그리고 그런 태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 임신 전후에 이렇게 후구 그리고 해마에서 유로제네시스가 특별하게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런 언어적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의식하지 못한 수준에서 이런 후각만 제대로 작동하고 해마만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상이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개체들과는 달리 특별한 그러한 흔히 모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결국 뭐 우리 후반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그리고 다 배워보면 심리학이란 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심리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심리학이 그 부분을 한다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동과 소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심적 경험, 언어적 의식을 형성하는 그러한 토대, 무의식적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심리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심리학의 창시자란 분트가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구와 헤마스의 특히 여성분들의 임신 전후의 유로제네시스 그것이 지금 신경세포 발달과 관련해서 정식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정식은 태어나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발달하는 과정을 얘기했고 성인이 된 경우에도 그렇게 쭉 일생 동안 남녀 할 것 없이 후구와 헤마에서 만들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보태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또 임신 전후에 후구신경과 관련해서 해마와 관련해서 뉴로제네시스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뭐 자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자궁은 몸속이 아니라 몸 바깥이거든요. 예. 결국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다, 주머니처럼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그것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마의 몸과는 내적으로, 막 몸속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능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그런데 뭐 전체적인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봐서는 안이라기보다는 그냥 겉부분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같은 식구들끼리도 장기 기증을 하려면은 그것이 그죠? 그런 면역계가 그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지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한 그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체질을 그쭉 검사를 통해서 장기 이식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면역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식이 된다면은 결국 그런 장기는 그 이식받은 사람 몸 안에서 자리 잡고 기능하지 못하고 그거는 뭐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 같은 경우에 지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침입하게 되면 그걸 공격하게 되고 이제 없애버리게 될 텐데 장기 이식하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에 아기를 9개월 동안 그렇게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유전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50%는 공유하고 있지만 유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으면 이거는 외부로부터 어떤 이물질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진 내 몸이 아닌 그런 부분을 나의 몸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임신 전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몸이 면역계가 임신 전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은 이 태아는 면역계에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 임신할 때는 면역계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엄마가 면역계 기능이 많이 떨어짐으로써 이 태아를 면역 반응에 의해서 공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엄마가 면역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외부의 어떤 감염으로부터 많이 노출돼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먹는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감염과 관련해서 직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입덧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맛이 나면 그죠? 그 구역질 난다든지 그 음식을 혐오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고 그죠? 출산 후에는 그렇지 않고 늘 먹어오던 음식인데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냄새를 통해서 그죠? 맛 이전의 냄새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일으켜요. 왜?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 봐. 감염이 될까 봐. 그러면 면역계 기능은 떨어져 있죠. 감염되어지면은 엄마 몸도 망가지고 아기까지도 위험하니까 면역계 기능은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내 몸이 아닌 외부의 것, 이물질처럼 여기지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면역계는 떨어지고 그 면역계에 떨어진 기능과 관련해서 보상하는 것이 그죠? 맛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냄새와 관련해서 입덧이고 그렇게 입덧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후각이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임신 전후에 그렇게 후구신경에서 후구라는 부분에서 신경세포가 그렇게 왕성하게 정식되어진 새로 만들어지는 성인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것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었나요? 분트가 심리학의 아버지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트가 철학자이고 생리학자예요. 생리학은 어떻게 보면 의학에도 포함되지만 넓게 봐서는 생물학에 포함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윌리엄 제임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도 철학자이고 생리학자예요. 결국 그 두 분이 심리학자로서의 전공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배우고 있는 이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자예요. 바로 심리학의 출발과 심리학에서 큰 획을 그은 두 사람이 생리심리학자라는 게 바로 이 생리심리학 과목이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에 먹고 사는 내 개체의 생존과 그리고 자녀를 낳는 번식과 관련해서 직결되어진 모든 그런 생물학적 기제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신경생물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심리라고 얘기하는 주관적 경험 그리고 행동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동물에서는 살펴보기 힘든 자연언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적인 의식이라는 우리 경험까지 모든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토대 없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인간만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러한 언어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겨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빙산에 드러난 일각처럼 즉 데카르트가 인간의 마음, 정신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 그런 언어적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한다면은 심리학은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런 심리학은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결국 뭐예요? 그 토대가 지어지는 바로 그런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부분, 다른 과학자들은 무의식이라 표현하지 말고 비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바로 비언어적인 의식,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심리학은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접근하는,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의식적인 접근을 통한 인간 이해, 바로 그게 데카르트가 한 이해인데, 이원론자들이 하는 이해인데, 그런 이해나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빙빙 돌아가는 얘기예요. 우회하는 얘기예요. 지름길을 놔두고 직선 코스를 안 가고 빙 둘러가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심리적 문제나 행동적 문제를 접근하고 치료하려는 것은, 그렇게 우회한다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바로 그런 접근이 뭐요? 언어적인 의식으로만 행동 치료, 심리 치료를 하려는 인지적 상담 치료예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과 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생물심리학, 아까 얘기한 분터 얘기하고 윌리엄 제임스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다 얘기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와 대응시켰어. 또 이 자아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은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른 언어적인 의식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소위 심리적 경험에 분명히 관여하고 일조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서는 뇌의 기능적 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하지만 그런 전공을 하더라도 바로 생물학적인 이런 이해가 없다면은 그거는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이고. 자, 여기 조현병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하는 중에 이 청소년기 후반에 가서 이 조현병이 발병한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긴 전두엽이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전두엽을 포함해서 전전두엽의 어떤 발달 성숙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전두엽 거론은 첫째 시간부터 했나? 둘째 시간부터 했나? 그죠? 조현병, 도파민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조현병, 도파민과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전전두엽의 성숙이란 것이 바로,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늦게까지 발달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성이라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성숙할 때는 우리는 흔히 한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좋아지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뭔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개발하죠. 뭐 주택 문제 생기면 뭐 짓기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뭐 또 이제 지구 발전 진보한다는 것이 이제 지구도 모자라서 화성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일방향적인 발전 진보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오류고, 그것이 데카르트 이원론적 본질주의 목적론적 세계관, 뭔가 이상적인 형태로 일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이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 세계관, 철학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얘기하다 또 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전전두엽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세포들이 음,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전전두엽 성숙이 아니에요. 이 신경계 세포들이 아까 정식이 되어서 쭉 만들어지다가 체내에서도 한번 세포들의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세포 자살, 자연적인 디벨롭먼트 현상이에요. 세포 자살이고, 그리고 출생해서 다시금 세포의 그러한 가지치기 또는 이제 시냅스의 이제 시냅스 연결이 이제 줄어드는 건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 결국 뭐 이게 가지 돌기 숫자에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 이제 뭐 축삭 종말의 이제 숫자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줄어들 텐데, 그것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바로 청소년기 시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시기고, 그것이 바로 전전두엽이 성숙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예요? 속가 내어져서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
신호 전달 잘하도록 은유적 얘기하면 단단한 길이 닦여지는 것이 성숙의 발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연결이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청소년 후반기부터고 청소년 시기, 청소년 후반기부터고 그리고 그것이 전전두엽 성숙이 언제 40세까지도 일어난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시기가 바로 결정적 시기라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전두엽의 성숙 그리고 전전두엽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여러분이 딱 그런 결정적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변화, 즉 가소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소성이 결국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그런 구조적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유전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유전자는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은 우리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돼요. 즉 경험에서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배워지느냐. 그래서 그러한 가소성으로 해서 그런 구조적 기능적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생물학적 그 토대 위에서 나중엔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의식하고 이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기를 만드는 그런 기초공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행동상의 생각상의 것이 결국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어지는 심적 경험과 그런 의식적인 그런 행동 조절하고도 관련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중요하게 발달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시기예요. 전전두엽의 기능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CEO와 같은 기능을 해요. 어떤 조직 내에서의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회라는 유기체 아니면 전 지구적인 유기체가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하고 그런 돌아가는 방식하고 우리 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신경계 아니면 더 미시적으로 신경세포 하나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 어떤 방식을 보면 이것이 거의 흡사해요.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하는 유기체로서. CEO가 우리가 흔히 어떤 뭐 대기업이나 조직에서 CEO라는 얘기를 하고 CEO 뭐 옛날 말로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하는 역할이나 그 사장님으로서의 그 조직을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 갈 때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바로 우리 신경계 안에서는 이 전전두엽 CEO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의 성숙과 발달 그것이 어떻게 경험이라는 것과 서로 맞물려서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그 전전두엽의 성